네, 6월 21일 장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장시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0.75% 정도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은 1.09%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죠? 찜찜한 찜찜하죠. 네, 그런 네.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어떤 하루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제 음봉이 굉장히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음봉이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어제 음봉은 이 커다란 음봉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음봉이었고, 더군다나 그렇죠. 아침에 강세로 출발을 했고, 나스닥 선물이 강세였고 굉장히 좀 좋았단 말이에요. 흐름이 좋았었고, 전 주말에 유가까지 폭락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살아 있었고, 이게 조금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고, 좋은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은 약세를 원치 못하고 수급에 의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았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냐라고 조금 힘들어하는 하루가 어제였고, 오늘은 반대로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강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패턴의 변화잖아요. 뭐 단기간이긴 하지만 전야 구강의 어떤 패턴을 나타냈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조금 줄이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한숨을 쉬는 구간이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 다만 며칠이라도 조금은 뭐라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체감 지수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고 일부 몇 개의 종목으로만 지수만 또 올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낮을 수 있지만 지수 자체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큰 폭의 하락은 당분간은 뭐 한 며칠간이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어제도 물론 그러니까 빠질 때는 우리 뭐 중국은 계속 올라도 네. 우리랑 그 일본이랑 대만은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하락폭이 컸고 그렇죠. 오늘 오를 때도 그 두 일본하고 니케이 대만은 뭐 2% 그렇죠.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죠. 우리는 0.75. 맞습니다. 이렇게 뭐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수급 얘기를 조금 할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금융투자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융투자는 거의 이제 ETF 관련된 LP들, 그러니까 리퀴디티 이 저거라 그래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투자 증권회사 창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에서 ETF를 상장을 시켰잖아요. 네. 코덱스라는 ETF를 상장을 시키면 삼성자산운용에서 삼성증권에게만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증권사 4-5개와 LP 계약을 맺고 그 증권사들한테 운용은 삼성증권이 하고요. 주문을 냅니다.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사면 그 레버리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도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도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나를 사면 이 금융투자, 삼성자산운용에서는 금융투자 증권회사들에게 주문을 냅니다. 뭐 선물도 사야 되고요. 그 레버리지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도 비율별로 다 사야 되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팔면 반대가 되고요. 인버스도 반대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들이 금융투자 수급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이 의아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 우리만 이렇게 두드러 팰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차익으로 거래되는 이 횟수가 좀 큽니다. 최근에 차익은 거의 없어요. 차익은 거의 없고 비차익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단위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이제 ETF가 상장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국내에 CFD라는 계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CFD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 증권사와 거래계약 체결을 하고,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입니다. 그렇죠. 거래계약 체결을 하고 외국계 창구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처럼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예를 들면 키움증권과 CFD 계약을 체결해서 키움증권에 매수 주문을 넣으면 키움증권에서는 외국계 창구, 키움증권과 이제 협약이 돼 있는 뭐 JP모건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국계 창구로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매수는
외국계 주문으로 뜹니다. 수급도 외국인으로 뜹니다. 그거는 저도 할 수 있고요. 대표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거래 대금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예탁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5배를 곱하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은 10조가 넘어가겠죠. 2.5배에서 3배 정도가 되니까 10조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급이 거의 비차익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래소 코스닥을 나눠서 보시면 코스닥은 100%입니다. 거의 100%가 CFD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장이 좀 빠지면서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내 원금에 2.5배, 3배를 샀으니 내 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담보 부족이 걸리니까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수급들이 외국인 수급과 겹쳐지면서 실제 외국인이 예를 들면 오늘 보시죠. 3,190억을 매도를 했다고 하면 비차익으로 1,830억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000억 정도는 거의 이제 CFD 자금일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FD 자금의 속성을 보시면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하이브라는 주식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라는 주식이 좀 많이 빠져 이날 좀 하한가 가고 이 다음 날에 좀 매도도 외국인 매도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다음 날 16일 날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에 CFD 하시는 분들도 뭐 5개, 10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A라는 주식, 예를 들면 하이브라는 주식이 많이 빠져버리면 내가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으면 하이브를 곁다리로 좀 드러났는데 삼성전자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라는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담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성적으로 조금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테면 예전에 우리 증시 예탁잔고가 20조였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조였을 때 신용을 40조, 60조까지 쓸 때는 반대매매, 담보 부족 반대매매가 나오면 그날 휘청거리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오전에. 근데 CFD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처럼 시장에 하루 종일 그런 매물들을 쏟아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대매매라든지 담보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이제는 멈춰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담보 정리가, CFD 계좌가. 그래서 그들은 또 속성들이 반대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매수 가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잡힌다고 하면 거의 풀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 데이트레이드 CFD 계좌들의 속성이 데이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고 장기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거의 풀로 쓰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씩만 움직이더라도 이 계좌의 이제 평가잔고라든지 아니면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로 좀 매매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도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요 장세가 왔었을 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실제 그냥 일반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외국인 수급들로 위장을 했다라는 좀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외국계 창구를 쓰니까요. 그 창구를 통해서 나는 예를 들면 1억밖에 없지만 2억, 3억의 주식을 매일매일 사주잖아요. 그 다음날 매도가 나오지만 또 매수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키워서 장을 좀 주는 어떤 역할도 합니다. 물론 지금같이 빠질 때는 안 좋은 역할도 그렇지. 하지만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내 평가 CFD 잔고에 계좌 하시는 분들이 내 잔고에 매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이 뜬다고 하면 또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또 상승하는데 또 종목별로 코스닥 같은 경우 개별 종목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CFD 계좌가 또 사주면서 또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고 베어마켓 랠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돌리면서 희망회로를 가동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폭발적인 랠리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음번 시장에 하락을 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현금 자원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또는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CFD 계좌가 지금 털린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 그렇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CFD 없어요. 계좌. CFD 계좌를 쓰시는 분들이죠. CFD 계좌를 쓰시는 분들이다. 큰 손들이죠. 큰 손. 네, 네. 이거는 근데 증명된 건 없죠. 그냥 예상이지. 예상은 아니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뭐 제가 이제 어디 뭐 그러니까 외국의 창구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그래프를 제가 좀 그려놨는데 그거를 좀 안 갖고 왔네요. 비차익과 이 실제 외국인들 수급하고 거의 맞닥뜨려지거든요. 최근 1년 동안에요. 최근 1년 동안의 거래가 거의 맞닥뜨려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연구를 해서 좀 확인해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 그거는 언제든지 남아 있으니까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띄워드려가지고. 근데 차트로 보시면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비차익으로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매도할 때 비차익으로 또 같이 매도가 들어오고요. 그 금액 차이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 제가 리포트라든지 또 ETF.com 같은 데 들어가서 이 ETF 플로우라든지 펀드 플로우를 좀 봤어요. 물론 이머징에서 대만이라든지 한국을 필두로 해서 인도를 필두로 해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간 건 맞지만 지금 그 자금들을 쪼개서 보면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져나갈 이유는 없어요. 물론 중국으로는 좀 참 플로우가 있었고요. ETF 플로우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이머징, 그냥 탑10에 예를 들면 매수 탑10, 매도 탑10이 있어요. 근데 매도 탑10에 이머징 ETF를 대량으로 매도한 흔적이 없거든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머징 ETF 이게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 올라갈 때도 사실은 우리 시장만 유독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은 좀 보합이었는데 갑자기 뭐 2% 급등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빠질 때도 그런 어떤 이 CFD 자금의 이 데이 트레이딩 자금이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지금 그런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잔고가 이미 털렸다. 신용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털려 있고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 시장을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면서 이제 담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러면 매수 가는 금액이 뜰 거고요. 장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았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증시에 흘러 들어오면서 시장에 조금 어떤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던 거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네. 사실 어제도 상승할 거로 우리 기대하셨죠? 기대했었었고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제 아침에 시작하고는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음봉이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예측할 수 없었던 음봉이었고 충격이었었죠. 그러니까 오를 자리에서 네. 못 오르면 못 더 오르면 충격이 그래서 되게 네. 많이 급락했던 거예요. 완전히 패닉이었었죠. 어제 그러면서 그런 수급들이 더 많이 흘러나왔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이 좀 바닥권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기대를 해보고 그런 수급들을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사실은 오늘 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제가 현금 다 가용해서 사시는 분도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 그래서 그 종목들은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진 않았었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틀렸고 왜 안 맞았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라리우스에서 엑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차트도 만들어보고 그게 맞아 떨어지니 그럼 이 생각이 맞구나라는 이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 시장 여부에 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전 좀 안심을 좀 해보자 오늘. 어느 정도까지는 안심을 해보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차 누차 말씀드리지만 체감 지수는 분명히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특정 종목들이 또는 상승하면서 특정 지수만 섹터라든지 올라가는.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장이 뭐가 올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간불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보유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내 손실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은 한 며칠간이라도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면 일정 부분 좀 매도하자라는 매도하는 건 의견이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근데 그 일정 구간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리하면 베어마켓 랠리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위아래로 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뭔가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조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가는 건 맞아요. 경기 침체를 억지로 만들어서 가는 건 맞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짧게 만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만든 경기 침체에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좀 죽은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제조업체들이 돈줄이 말랐다거나 뭐 자금 운용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서 뭐 부도 리스크가 이 시장에 좀 막 팽배해지면서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수요를 의도적으로 좀 깎아내리면서 침체를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좋은 업종, 좋은 회사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7월 금리 인상과 별개로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사실은 우리가 민감한 종목들에 가지고 있다면 7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민감한 하셔야 돼요. 테마주. 테마주라든지 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조금은 안 좋지만 내가 기술주로서 좀 뭔가 기대 심리를 갖고 이 투자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이든 아니면 단기 바닥에 의한 반등이든 나온다고 하면 저는 뭐 지수를 좀 이게 정해놓고 하는 이 편은 아닙니다. 주식을 매매를 할 때 가격을 정해놓고 지수를 정해놓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날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7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고선 부근부터는 혹시라도 온다고 했었을 때 고선 부근부터는 종목별로 좀 판가름을 하셔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걸 좀 매도하고 현금 챙길 수 있는 거 챙겨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7월 지나서 8월 정도에 뭔가 어떤 또다시 상황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죠. 어떤 좀 빠지는.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유가가 지금 엊그저께 이제 한번 크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뭐 또 이게 뉴스에 의해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또 한번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다거나 이래버리면 인플레에 대한 어떤 또 걱정을 또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이런 추이를 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또 파월이 의회에서 발언하게 돼 있죠. 네. 그게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내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밤이죠. 네.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미 사실 이전 금리 인상을 할 때 다 이슈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전 상황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이 2000년 그 IT 버블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앨런 그린스펀이 이 FOMC 의장이었었는데 앨런 그린스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경기는 굉장히 견고하고 미국 경기는 경착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연착륙할 확률이 높다. 우리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그때 당시에도 실업률이 한 4%가 안 되면서 완전 고용 상태였고 인플레이션이 과하기는 하나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를 위축시켜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이 충격을 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2002년도가 지나서 2003년도부터 금리를 조금씩 낮추면서 시장의 상승을 올려왔고 2007년도에 이머징 국가의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은 사실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여전히요. 물가는 과한 상태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를 똑같은 언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번 5월에 0.75%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요구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저는요. 저는 좀 뭔가 이 빅 이벤트로 1%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75% 정도, 0.75%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의견을 FOMC가 받아들여 준 거예요. 과한데 0.75%까지만 과하게. 그러면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 잡히려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한 0.5%에서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는
금리 인상은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좀 자신 있게 잡으려고 하나 봐. 근데 연준은 경기 침체까지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라는 시장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안 먹힌다고 하면 좀 과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등할 때마다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누리호 2차 발사가 됐고요. 지금 나온 소식은 성공적인 것 같다. 그렇죠. 뭐 정상적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교신까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발사하고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이 1차, 2차 지금 다 분리가 됐고 발사하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성능 검사까지 한 다음에 뭐 좋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5분이 지나서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32분에 나온 뉴스인데 교신까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간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교신까지 성공을 하면 성공을 거의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단일가들 보니까 올라가고 있죠.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샀죠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예, LIG 넥스원 그리고 삼성전기 뭐 이런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조금 사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 종목 관련 이슈로 산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제 방산 이슈로 샀지만 이거는 이제 곁들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산 건데 항공우주도 3% 넘는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세트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3% 넘는 급등.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이 낙폭이 좀 과했었어요. 인텔리안테크도 좀 낙폭이 좀 과했죠. 근데 이게 또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다가 이것도 이 며칠 사이에 이 후루룩 빼버렸거든요. 이 후루룩 던져버린 이 수급이 요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요 구간의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을 만들어낸 이 수급 역시도 사실은 CFD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리안테크를 메인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CFD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인텔리안테크를 메인으로 갖고 있지는 않으셨을 거고 메인으로 갖고 있다가도 사실은 좋으니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좋았으니까 메인으로 갖고 있다가도 또 다른 어떤 메인의 종목의 어떤 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든지 주가가 좀 빠졌다든지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빠지면서 이 인텔리안테크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인텔리안테크의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은 몇 기를 조금 활용을 해보셔도,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그러니까 내일 오르면서 시작이 된다 해도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성공을 하면은 빠진다가 아니라 성공하기 전에 이미 빠졌다가 지금 성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반대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수급이 확 몰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런 어떤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발사 성공했다. 차트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지가 않고요. 빠지지가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위로 우상향하다가 발사 성공했다 그러면 뉴스에 팔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발사 연기시키고 안 될 것 같아서 주룩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일선 닫고 성공했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거래를 동반한 이런 어떤 큰 거래를 동반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의 큰 거래를 동반한 이 매수 세력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특징지로 볼만한 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 100억 자사주 매입 효과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더좀비 지원 얘네도 15일 날 공시 내고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근데 바닥에서 이제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위드텍, 아이에드 이런 회사들도 주가 상승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야, 그럼 소각도 같이 해라. 그렇지. 그래, 진짜 니네가 자사주 매입하는 거지. 그거 자사주 매입 공시 내놓고, 그거 밑에다 깔아놓고,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다가 매수 주문 넣어놓고,
걔네들은 시장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가로 살 수 없고 호가에다 이렇게 주문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게 체결이 안 되면 매수 안 되고 계속 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100억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한 2, 3일 내에 시장가로 확 매수를 해줘서 좀 끌어올려야지. 그냥 자사주 매입만 하는 거는 너네 회사만 좋은 거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목하에 뉴스만 내놓고 크게 변하는 건 없지 않느냐. 그럴 거면 소각까지 같이 하는 소각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면 아주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더존비전도 그랬었고 일부 이제 앞서 이제 언급해드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도 민감하게 시장에서 뉴스로 좀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일 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주가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뭐 9%씩이나 급등을 그쵸, 이미 해버려가지고.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제 우리도 눈높이가 서학기미들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하면서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자사주 매입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각을 해줘야 그게 또 아마 그렇죠. 주가에 반영되지 그쪽의 상황까지도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상황까지 다 알고 그쪽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라고 이제는 맨날 반박까지 들고 해버리니까. 있다가 나중에 블록들해가지고 또 현금 그렇죠. 그는 회사들만 좋은 거예요. 자사주 매입해봐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거는 이 메신저 이제 NH에서 리포트 나온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수출입 잠정치가 나왔어요. 2월 1일부터 20일.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스템 임플란트 뭐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사고가 터졌으니까. 근데 그 사고 터지고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건 문제 없이 이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문제 없으니까 계속 거래 재개해라고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재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영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임플란트 수출이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4,697만 달러, 1개월 환산하면 7천만 달러가 넘어가요. 거의 1억만 달러가 다죠. 제 생각에는 월말 되면 1억 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1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YOY 대비해서 22% 늘어났고요. 매월 전원 대비해서도 1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시장에서 이 임플란트 관련된 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중국은 거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물량의 이 2,133만의 물량의 대부분은 오스템 임플란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 쪽에 인프라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다 오스템 임플란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임플란트 관련된 시장의 이 업황이나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너무 그 관련된 사태 쪽에 편향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회사가 기업 가치가 괜찮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어쨌든 이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 재거래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만 봐야 되는 게 장사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돈 얼마큼 잘 버는지, 실적 얼마큼 잘 나오는지만 보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직원이 횡령해가지고 뭐 금괴를 사놨다면서요. 근데 지금 금값이 올랐잖아요. 그 평가 가치도 생각을 해보면 다 회수했다는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쨌든 호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에스테틱 의료기기 뭐 루트로인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YOY하고 지금 MOM이 다 좀 실적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살짝 떨어졌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잘 되고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줄어든 수치죠. 어쨌든 2분기는 비수기니까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수출 물량들은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루트로닉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 쪽으로 미국향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CR 진단키트 쪽은 YOY는 늘었지만 MOM으로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1억만 달러 이상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점,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수출되고 있죠. 2천억 정도의 수출 물량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은
주가가 좀 너무 급등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을 받기는 좀 힘들죠. 아직은요. PCR은 여전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될 것 같고 바이오시밀러 완제품도 먼슬리 기준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4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도 YOY는 줄었지만 지난달 대비해서는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들도 주가 좀 바닥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매달 체크하시고 매번 좀 봐주시면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또 내가 좀 이런 관련 종목, 관심 종목을 좀 갖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너무 안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특징주들 좀 살펴봤는데, 근데 아마 워낙 많은 분들이 물려 있고 또 애증의 주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이 3대장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들고 있는 주주만 해도 몇백만 명 될 텐데.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당분간은 이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꽤나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이거를 물타기를 해서 내가 뭐 정말 장기로 끌고 가겠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 어떻게 내가 물을 타가지고 다시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까지 반등해가지고 내가 그 승부를 보겠다? 그거는 좀 잘못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2000년 IT 버블 때는 이 테크 기술주들이 사실은 웹, WW, 그러니까 무슨 닷컴이었잖아요. 닷컴 그렇죠. 버블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앱, 뭐 메모임이든 YOY든 사실은 이 일일 평균 접속자 수가 많은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PSR 이 적용 기법을 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 적용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성만 엄청나게 부여를 시켜버려 가지고 주가를 좀 뻥튀기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일단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있어도 사실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건 맞잖아요. 그것도 PSR을 적용을 해서 더 많은 밸류를 준 건 맞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PL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50배, 100배 하더라도 PSR로는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가치평가를 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유동성이 좀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자금이 좀 말라가는 과정에서는 과연 이 주식들의 어떤 성장성을 얼마만큼 줘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신규 매수라든지 물타기 이런 부분들도 좀 축수를 좀 금지를 하시고 흘러가는 좀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이 경기 침체로까지 가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확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다시 소비가 살아나고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차질 없이 잘 정상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적 관련주들이 어떤 상승이 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증시의 어떤 예탁금이 좀 늘어나고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과정이 생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할 테니까 어느 일정 부분까지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다시 공급이 될 때 그때 이 종목들이 다시 PSR을 적용을 받으면서 성장성을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연말도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은 그냥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더 빠지는 건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좀 보유 종목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시고 제 이제 다른 어떤 손님분들도 다른 쪽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다른 여러분 지인분들도. 그래서 더 빠지는 건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픈 것도 저도 보기 싫거든요.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건 바라진 않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뷰가 좀 잘 맞아야 우리 두목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실 텐데. 네. 어저께 그런데 그건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마 공매도는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공매도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막 확 더 빼지는 않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도 이미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도 여기서는 접근해가지고는 완전히 다 발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 장세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네이버 카카오가 낙폭과도로 인해서 하루에 뭐 7% 10% 급등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랠리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에 그런 거 나와버리면 바로 썰려야 돼. 썰린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썰린다. 바로 이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 아주 두목스러우십니다. 아니 왜 뭐 사장님도 나오고 고객님도 나왔잖아요. 아, 이거 대장으로 해야 되나? 이거 두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단어가 너무 살벌해지는데 우리. 뭐 여러분들 사실 공매도 세력들 싫어하잖아요. 썰린다는 표현을 공매도 세력들은 좀 써도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적이기 때문에. 국매도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하시진 않잖아요. 공매도를 너무 막 그렇지. 그렇게 크게 대차 장고 조금 활용해서 몇 주 정도 그러니까 해보시는 거지 어떤 건지 해보시는 거지. 개인처럼 그거를 기관들처럼 외국인이나 기관들처럼 막 수백억 막 이렇게 공매도를 하진 않잖아요. 자, 참 한숨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5만 점. 오늘도 빠진 거 가지고 정말 열통 터져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삼성전자의 하반기의 어떤 반등을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감 지수는 낮을 수 있다라는 게 혹여라도 지수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승장이 왔었을 때 그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상승이 나홀로 삼성전자 독주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베어마켓 랠리 장세에서도 그런 구간이 와버리면 사실은 삼성전자를 여기서 다 내가 손절매를 한다거나 다 뭐 털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렇게 돼버렸었을 때는 굉장히 외로운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해요. 삼성전자 저기 뭐죠? 08년 이 리먼 사태 때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제 저점까지 빠진 이 수익률이 15,000 여기 15,280원에서 이건 이제 액면 분할 전이죠. 그 가격대에서 한 40%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96,800원으로 계산했을 때 55,000원 미만 52,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서 물렸으면 40% 물리는 건데 30% 40% 물리는 건데 지금 사서 물리는 건 한 10% 정도 물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릴 거 각오하고 사자. 물릴 거 각오하고 왜냐면 이제 거의 다 빠졌는데 그게 58,000원이 될지 55,000원이 될지 52,000원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96,800원에서 58,000원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사실은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못 기다리는데 여기서 58,500원에서 52,000원 가는데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게 52,000원이 안 와버리고 반등이 시작돼 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사서 그냥 한 10% 정도 물리는 거는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30% 물리는 건 너무 괴롭지만 그렇죠. 한 10% 물리는 건 참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면 다른 종목이면 더 힘들겠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삼성전자 한 10% 물리는 건 괜찮으니 55,000원 정도, 52,000원 정도, 55,000원에서 52,000원 정도를 정말 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바닥이라는 뭐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저는 삼성전자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고 그다음 그건 또 연준의 스탠스도 중요하죠. 경기 침체로 안 가는 어떤 그런 스탠스도 취해주면서 금리를 적절하게 올리면서 인플레를 잡아주는 구간이 오면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10% 물리는 생각을 하고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싸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주변에도. 네. 그런데 들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괴롭죠. 열통 터지고 답답하죠. 답답하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요. 시장은 한 17포인트, 18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지수가 오르는데도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 더 빠지고 뭐 하자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속아본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삼성전자는 포트에 그래도 한 20% 정도는 담아 두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좀 아직 바꿔가지고. 담은 건 아니고. 아니, 담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비중이 적죠. 저는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니까. 근데 앞으로 하반기 시장을 좀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 5% 또는 3%이 비중을 10%, 15%, 20%까지 조금씩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좀 늘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같이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6만 원 깨지는 가격대에 좀 샀어요. 삼성전자에서 샀었고, 저도 7만 원 깨질 때도 7만 원 깨질 때 첫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개별 종목을 하다가 저도. 네. 개미지옥의 냄새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어떤 개미지옥이요? 삼성전자 개미지옥. 때문에요? 삼성전자 때문에요? 아니 저 개미들을 리딩하면서 물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물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안 물렸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사기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시장에 나 안 물렸어 하고 물론 계시겠죠. 정말 고수분들 계실 수 그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계좌 들고 올라갑니다. 이러는 분들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시장 평균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 시장에서 나는 현금 50% 확보해서 수익률 정말 좋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도 있고 수익도 나 있고 현금도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플러스 날 때는 자랑도 할 거예요. 수익 많이 났을 때는 내가 이 종목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 하나에로스페이스나 뭐 스트레가이 또 인텔리안테크 이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제가 샀는데 저는 방산으로 보고 샀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5에서 10% 정도 먹었으면 다음번 방송 금요일 날 나와서 자랑할 겁니다. 저 매도 다 해서 수익 챙겼습니다 하고. 알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좀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워낙 마음고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돈 좀 버시는 그런 분들이 게 좀 재미잖아요. 그런 재미를 좀 느껴야지 시장에 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네.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네, 네. 자,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수 뭐가 있을지. 변수는 딱 따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오늘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사실은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그렇죠. 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2% 넘게 2%대니까.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이제는 안 넘어가려고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1293원. 환율도 1,293원에서 하향으로 밑으로 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발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위안화도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유가죠. 유가도 WTI도 109달러에서 만약에 60일선을 오늘 밤에 정말 강하게 깨버리면 이거는 7월에 6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밑으로 좀 빠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빠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크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던 지금 지난주에 빠졌던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거고 급락인 거고 그런 거고. 오늘 만약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는 연준의 약발이 조금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7월에 금리 인상을 연준이 오히려는 급하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0.25% 정도만 하면 그 시장이 호재거든요.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1.9면 어느 정도 또 7월, 8월에까지 이 8월에 이제 썸머 랠리가 살짝 있을 수도 있습니다. 2분기 비수기에. 그런 게 좀 달콤해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이제 추세 상승으로 대세 상승만 가까운 시기에 기억을 해서 그렇지 이런 2,400포인트 또 2,400포인트를 깨고 2,500포인트에서 한 100에서 150포인트 또는 200포인트 정도를 한 달 새에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나오는 단기간의 어떤 랠리가 굉장히 달콤한 구간이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좀 보시면서 연말을 또 대비하고 내년을 대비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반기를 대비를 하고 그런 구간들이 이제 차곡차곡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또 공부고 재미거든요. 네,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또 희열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개미 두목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네,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 또 투자의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찐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누리호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뉴스 한번 봐볼까요? 네, 계획대로 다 분리되고 목표고도 700km 이 도달했고 정도 네, 그렇죠. 다 됐네요. 성공으로 봐야 되겠죠? 성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성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것이 다 내일 예.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정강 후약이 될지 뭐 아침에는 어쨌든 세게 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판단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난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고수익률만 챙기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성공을 했으면 파는 게 맞는데 성공하기 한번 실패하고 빠졌다가 이제 주가 빠진 만큼 빠졌다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전 고점을 뚫으는 어떤 그런 이 일시적인 어떤 잠깐의 추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 2, 3일 정도 축축축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반된 거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오전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 상황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좋은 내용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아침에 시가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 종가까지 보시면서 뭐 큰 어떤 장대 양봉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성능 검증 위성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 성공. 네, 그런 좋네요. 뉴스가 속보로 네, 나오네요. 네. 네, 성공. 그동안 참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신 분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렇죠. 고생 많이 했겠어요. 네, 종목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루머에 꿋꿋이 버티면서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이렇게 우리 장차장처럼 막판에 슬쩍 끼어들으시는 분들 계시지만 조금 너무 얍삽했나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계속 고생하시는 뭐또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생은 죄송합니다. 타이밍이니까. 네, 우리 두목님 계속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여유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우리 오전에만 해도 오전장에서도 좀 분위기들이 조금 안 좋았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분하게 오늘 내일 나스닥 시장 결과도 지켜보고, 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장기전 방송에서 네,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시장 상황을 어떻게 또 변화된 게 없는지 차분하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